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1년 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보다 못했는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를 잊기 위해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죠.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만큼요. 남편의 첫인상은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긴장했는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수줍게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왠지 귀엽고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했고 1년 정도 연애한 후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한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 직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장이 천안에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서울로 이직을 하려고도 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만큼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까지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다니라고 하더군요. 요즘 주말 부부도 많대. 매일 자기를 못 보는 건 조금 힘들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남편의 배려 덕분에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저는 그렇게 주말 부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에 장만하고 원래 살던 천안 원룸에서 평일을 보내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가는 방식이었죠. 남편은 신혼집에서 출퇴근을 하고요. 남편 말대로 매일매일 남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더라고요. 서로 더욱 애틋해진다는 겁니다. 주말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거의 싸울 일이 없었죠. 사랑하기에도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언제나 신혼부부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았죠. 주말에만 보는데 과연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한다고 했죠. 지금 직장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말이 되니? 당연히 네가 그만두고 아이 낳아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결혼한 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일은 소중한 거지만 제 커리어도 중요했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충분히 상의를 한 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언성이 오가기도 했어요. 애를 안 낳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결혼해서 애 낳는 건 당연한 건데 존중해달라고?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1년 안에 임신하라고 다그쳤지만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막아줬습니다.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고요. 이처럼 저희 남편은 언제나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정말 많이 도와주고요. 저에게는 99%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단 1%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의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죠. 말 그대로 남편은 거절을 못했습니다. 거의 아예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그 부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수없이 많아요. 언제 한 번은 주말에 집에 갔더니 거실 한편에 20권의 동화책이 쌓여 있는 겁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제 물음에 남편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샀어 라고 했죠. 동화책을 샀다고? 왜? 아니 그게 말이지 이틀 전에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한번 만나자고 하길래 저녁에 만났어. 근데 자기가 동화책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좀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사줬다고? 요즘 너무 힘들다면서 신세한탄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저는 처음에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랍니다. 정말 고등학교 동창이 사달라고 졸라서 사준 거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에 동화책이 필요해? 필요 없지. 미안해 여보. 다음부터 조심할게. 결국 동화책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친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남편은 조심하겠다고 했지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도 그 문제로 가끔 다퉜으니까요. 결혼하면 조금 달라지려나 하고 조금 기대했었는데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일찍 서울집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대청소를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탕을 끓였죠. 그리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마중을 나가면 좋아할 것 같아서 남편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남편 차에서 웬 여자가 내리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지켜보는데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도 감사드려요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이 주차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차 후에 차에서 내리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방금 그 여자 누구야?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봤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응, 봤어. 그러니까 말해. 방금 그 여자 누구야? 얼마 전에 우리 회사로 입사한 신입이야. 근데 왜 그 신입이 당신 차에서 내려? 알고 보니까 신입이 사는 집이랑 우리 집이랑 걸어서 10분 거리더라고. 그래서 요즘 내가 카풀을 해주고 있어. 뭘 해주고 있다고? 남편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카풀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카풀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 그래서 오늘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이랑 본인 집이 가까운 것을 알고 신입이 카풀 좀 해달라고 했답니다. 거절할 수 없었던 남편은 부탁을 들어줬고요. 그럼 교통비는 얼마나 받기로 했는데? 신입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다른 여자 카풀해주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게다가 무료 서비스라니. 무슨 대리기사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혹시 너희 남편 그 신입 여직원이랑 눈 맞은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 말을 듣고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그 신입 여직원이랑 뭐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억울하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날 결혼한 지 4년 만에 남편이랑 처음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카풀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게 어렵답니다. 그럼 그 신입 전화번호 내놔. 내가 대신 말해줄게. 어떻게 그래? 창피하게. 창피해? 진짜 창피가 뭔지 보여줘? 정말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당장 번호 내놔. 그제야 남편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내가 직접 말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로 여직원을 카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휴가를 내고 불시에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었죠.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바로 신우이였어요. 남편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우이는 그런 남편의 성격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일단 본인이 가지고 싶은 가방이나 구두 등이 있으면 남편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달라고 했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사달라니까 거절할 수 없었던 남편은 거의 사줬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중간에 막아서 사달라고 하는 것 중에 2개만 사줄 수 있지만 결혼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심지어 신우이는 본인 자동차 세차도 저희 남편에게 시킵니다. 거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로 말해요. 나 이번 주말에 세차 좀 해줘 라고요. 그럼 바보 같은 남편은 또 세차를 해줍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손 세차를 해줘요. 제가 보다 못해서 신우이한테 아가씨, 차는 아가씨가 직접 세차해야죠. 언제까지 오빠한테 시켜요? 라고 했더니 오빠가 좋다고 하는 건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해요?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정말 신우이만 아니었으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신우이의 그런 성격은 시어머니 잘못도 큽니다. 신우이가 막둥이라서 그런지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어요. 신우이가 해달라는 것은 시어머니가 다 해줬답니다. 그러니 신우이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신우이가 워낙 자기만 알다 보니까 연애를 해도 오래 못 갑니다. 남자가 지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우이는 밥도 안 먹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저희 남편한테 오빠, 나 너무 힘든데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갖고 싶은 물건을 저희 남편에게 보여주고요. 그럼 저희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줍니다.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더라고요.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아가씨가 당신 숨겨놓은 딸이라도 돼? 왜 그렇게 쩔쩔매? 쩔쩔매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까 그렇지.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렇게 다 해줘? 나도 남동생 하나 있어. 근데 내가 남동생한테 다 해주는 거 봤어? 남동생이랑 여동생은 좀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 동생은 다 똑같지. 저는 한 번만 더 신우이가 해달라는 거 해주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올라오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요. 그랬더니 다음부터 신우이가 해달라고 해도 거절하더라고요. 오빠가 더는 본인부터 들어주지 않으니까 바싹 약이 오른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고자질 했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셔서 너 그래도 내 시누이인데 너무한 거 아니니? 오빠 여동생 사이를 꼭 갈라놓아야 직성이 풀려? 라고 하면서 시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라고요, 어머니? 제가 아가씨한테 잘못된 게 뭐가 있나요? 오빠랑 여동생 사이를 나쁘게 만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지원이가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 줄 알아?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아가씨를 감싸고 도시니까 아가씨가 오빠 귀한 줄을 모르죠. 저는 저희 남편이 아가씨에게 그런 대접받는 거 더는 못 참아요. 대접? 우리 지원이가 오빠한테 뭘 어쨌다고 그러니? 자기 멋대로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 아내인데 그런 거를 그냥 지켜봐요? 죄송하지만 저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싹 수 없는 아이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큰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남편을 호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 시누이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시어머니도 지치셨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시누이에게도 분명히 말했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더는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 집에만 가면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말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쎄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어딘지 모르게 집이 낯설더라고요. 아무리 주말에만 지내는 집이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안 원룸보다 더 편안했죠. 그런데 석 달 전부터인가 어색하고 낯선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분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사용하던 샴푸가 좀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두피 타입이 달라서 샴푸를 각각 사용했거든요. 주말에만 사용하는 샴푸다 보니까 꽤 오래 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샴푸를 반이나 썼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에게 요즘 집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더니 너 그러지 말고 서울로 이직하는 건 어때? 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라면서요. 친정엄마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2주일에 한 번씩 서울집으로 올라갔거든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그래서 진짜 서울로 이직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정말 깊게 했습니다. 남편이랑도 상의해보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 회사에 정이 많다고 하지 않았어? 일구어놓은 게 많다고. 그런 회사를 떠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도 계속 천안에서 다니고 싶은데 어쩐지 점점 더 집이랑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요즘 당신이 바빠서 그래. 집에 오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바쁜 거 끝나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제가 회사 일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올라가도 남편은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려고 응원해줬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언제나 고마웠어요. 남편 외조 덕분에 힘을 내어서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회사 일을 끝내고 일주일간 휴가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서 집으로 갔죠. 남편 기다리면서 대청소를 하고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마트에서 산 물품들을 대충 정리하고 목욕하려고 안방 화장실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목욕을 즐긴 후에 수건을 꺼내려고 욕실 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웬 여자 속옷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두고 간 속옷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속옷을 자세히 확인했는데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심하지는 않지만 아토피성 피부여서 순면으로 만든 속옷만 있거든요. 그런데 욕실장에서 발견한 검은 여자 속옷은 레이스가 잔뜩 달린 거였죠. 게다가 새 것이 아니라 입었던 속옷이었죠. 그 속옷을 보는데 마치 오한된 사람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는 일단 그 속옷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속옷을 바라봤죠. 혹시 내가 입던 속옷인데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제 속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생각했죠. 배신감에 몸소리가 쳐지더군요. 제가 진지하게 이직 문제를 의논했을 때 남편이 계속 천안에 남아있으라고 했던 것은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남편이 저를 도와준 거라고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매일 호구처럼 당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났지만 많이 참았습니다. 저를 위해 주말 부부를 감수해주는 남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불륜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낯선 속옷의 주인 정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옷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서 거실 테이블에 두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퇴근했다고 말하려는지 6시쯤에 남편이 전화했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남편이 더 빨리 집으로 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전화한 지 30분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왜 전화 안 받았어? 라고 물어봤죠.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전화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무음으로 해놔서 못 들었나 보다. 당신 일주일 동안 휴가지? 응, 나 휴가 받아서 좋아?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좋지 그럼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봤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을 거야. 너무 집에만 있으면 휴가가 아깝지 않아? 친정에도 가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 왜? 내가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응?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당신 심심할까 봐 그러지. 뭐가 심심해. 집에서 당신 좋아하는 요리 해놓고 당신 기다리면 되지. 남편은 나야 그럼 좋은데 당신이 귀한 휴가를 너무 나한테만 쓰는 것 같아서 그래. 라고 대답하고 씻는 다음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샤워를 마친 남편은 제가 차려놓은 저녁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여자 속옷이 거실 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채고 신나게 밥을 먹었죠. 맛있다면서 밥을 2그릇이나 먹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제가 설거지를 할 동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테이블 위에 있는 속옷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 속옷을 볼 때까지 기다렸죠. 그러다가 한 30분 후쯤인가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이거 뭐야? 하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제가 천연덕스럽게 뭐를? 이라고 물었더니 테이블에 이상한 게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투명 봉투에 들어있는 거? 응, 이거 뭐야? 당신 속옷 같은데? 한번 열어봐봐. 바스락거리는 봉투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에 남편이 속옷 맞네. 새로 산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새로 안 샀는데?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남편은 봉투 속에 들어있는 속옷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새로 산 거 아니야? 있던 거야? 못 보던 거 같은데? 라고 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에 남편에게 그게 누구 건지 정말 몰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한번 속옷을 확인하더니 몰라, 당신 거 아니야? 라고 묻더군요.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누구 건데? 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닌 여자 속옷이 화장실 욕실장에 있더라고.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속옷이 누구 것인지 아는 듯한 얼굴이었죠. 집에 도둑이 들어왔나 봐. 도둑이 속옷을 벗어놓고 갔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제 물음에 당황한 남편은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아니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했습니다. 응, 그래, 설명해봐. 대신 아주 잘 설명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면 그 속옷 대체 누구 거야? 모두 설명해준다고 했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해준다며? 그 속옷 누구 거냐니까? 그런데도 남편이 말하지 못하자 제가 당신 여자 생겼어? 나 천안에 있는 사이에 우리 집으로 불러들였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학을 떼면서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절대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저 속옷은 대체 누구 건데? 제 다그침에 남편은 그제야 어렵게 입을 열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속옷 지연이 거야. 남편 말에 제가 어리둥절해서 아가씨? 아가씨 속옷이라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면서 지연이 속옷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속옷도 아니고 아가씨 속옷 같다니? 우리 집에 올 여자가 당신이랑 지연이 그리고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아니니까 당연히 지연이지. 지금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속이려고 아가씨 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분명 지연이 거 맞아. 확실해. 왜 아가씨 속옷이 우리 집 안방 화장실에 있는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나도 지금 엄청 황당하다고.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물어봐. 지연이 거 확실하니까.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가 언제 우리 집에 다녀갔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 봐봐.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맞잖아. 라고 하면서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이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글쎄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제가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라고 물었더니 석 달이나 됐답니다.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그럼 아가씨 집은 다 어디 있는데? 라고 했더니 창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을 듣자마자 창고로 불이 났게 가봤는데 정말 못 보던 키리어 2개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석 달 전에 아가씨가 남편에게 부탁했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아가씨가 얼마 전에 이직했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랍니다. 시댁에서는 1시간 넘게 걸리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언니는 주말에만 오잖아. 그러니까 평일에만 지낼게. 주말에는 언니 모르게 자리 비켜주고 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 와이프 모르게 지내겠다고? 라고 물었더니 언니한테 말하면 그러라고 하겠어? 응 오빠. 나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줘. 6개월만 몰래 살다가 내 집 구해서 나갈게. 라고 했다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이 부탁을 또 거절하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비밀로 한 채 신우이를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신우이는 평일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시댁으로 갔고요. 저에게 비밀로 해야 하니까 캐리어 2개만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석 달 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은 제가 창고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어쩐지 요즘 들어 집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집처럼 집을 드나드니까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밖에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신우이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오빠가 허락한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당당하면 왜 숨어서 지냈어요?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거야.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랬죠? 신우이 말에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야. 나는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 라고 소리치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 휴가를 낸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까지 불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부 침대에서 그 짓까지 했답니다. 제가 다그쳐 물으니까 신우이가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안방 화장실에다 속옷까지 두고 가나요? 저는 신우이에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허락할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야 애원하면서 6개월만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당장 캐리어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 남편을 보더라고요.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라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신우이랑 같이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남편도 그걸 아는지 신우이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오빠 정말 너무해. 진짜 이럴 거야?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서 쫓겨난 신우이는 시댁으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전화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또 신우이를 감싸면서 저에게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에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나는 지원이가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지. 시어머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우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신우이가 한 짓이 잘못이었던 거죠. 저희 집에서 쫓겨난 신우이는 일주일 만에 원룸을 얻어서 시댁에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출을 받았든 모아놓은 돈을 썼든 집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신우이 부탁 들어주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남편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누가 부탁해도 딱 잘라서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죠. 신우이 일로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저는 서울로 이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도 신우이 일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과 남편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다음 주에는 면접도 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된 35살의 여자입니다. 요즘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 역시도 한 번에 이혼을 겪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을 결혼했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 결혼식 이후 남편과 같이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와 전 남편은 동갑이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 왔습니다. 정말 순수한 시절이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며 주고받았던 쪽지와 편지만 하더라도 박스 하나를 가득 채웠을 정도로 순수하게 사랑을 했었죠. 저는 전 남편과 둘 다 같은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지만 시골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냥 아빠가 하는 과수원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과수원이라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동네에서는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아빠를 잘 따랐고 그래서 마을 이장이나 그런 직함은 없었지만 이장과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학교에 다닐 때도 저는 학교에서 좀 유명한 편이었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과수원집 딸이라고 하면 다 알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인기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떡볶이나 간식 같은 것을 잘 사줬으니 저와 함께 다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전 남편의 집은 좀 가난한 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전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셨죠. 그래서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저희 집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빠도 전 남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몰래 돈도 더 얹어주고 전 남편 집에 쌀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전 남편을 많이 돌봐주셨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전 남편은 계속 저희 과수원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저와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남편은 읍내에 있는 생수회사에서 생수 배달을 했고 저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시골 마을을 잠시 떠나게 되었지만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주말에는 동네로 와서 가족들과 전 남편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전 남편 군대도 보내고 전역하는 것도 함께하고 결혼만 안 했지 거의 가족처럼 지냈네요. 아빠도 효심 가득하고 순수한 전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전 남편은 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군대 동기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면서 군대 동기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잘하던 생수 배달 일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둥 서울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을 너무 신뢰해서 무조건 뜻을 존중해줬죠. 그리고 전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지만 아빠도 엄마도 다들 좋아했어요. 저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빨리 결혼해서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이어서 대학교 졸업만 하고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저희 앞에 아주 커다란 일이 생겨버렸죠. 바로 저희 아빠가 사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아빠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가수원에서 나오는 사과를 자신이 사서 식품 업체에 납품을 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했죠. 아빠는 사과를 사겠다고 하니 흔쾌히 그것을 승낙하셨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좋은 가격으로 가수원의 모든 사과를 다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함께 사업을 하자면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대요. 아빠는 사과에도 고맙고 그 제안에 넘어가서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고 공동대표가 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를 통해서 돈을 왕창 빌린 다음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진 빚은 모두 아빠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법적 공방을 거쳐서 책임을 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사채까지 손을 대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도 꽤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전 남편의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벌어졌죠. 그래서 결혼을 미룰까 했었지만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결국 결혼식은 그대로 준비하고 신혼여행만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아빠가 신혼집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번 사기 사건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당분간은 전 남편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자신이 돌봐드려야 한다고 했고 전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따로 사는 부부가 되었죠. 그러더니 점점 전 남편과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지만 연락이 되었고 먼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점점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가니 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이 서울에 갔다고 다음 주나 돼야 올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전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냥 가기 좀 그래서 반찬이랑 음식을 좀 해서 싸들고 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혼하고 서울로 가겠다고? 내가 자리 잡고 엄마 모시러 올게. 서울 가는 건 가는 건데 이혼까지 해야 되니? 엄마, 지금 서울에 자리를 잡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서울에 있다는 군대 동기 여동생이야. 걔네 집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그런 애가 나 좋다고 서울에만 오면 취직도 시켜준다잖아. 그 애는 네가 결혼한 거 몰라? 아니, 알고 있는데 이혼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옛날부터 사돈댁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거기 완전 망했어. 까딱 잘못했다간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까지 책임져야 할 판이란 말이야. 그 집에 장가가서 그냥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전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전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전 남편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보이기가 싫어서 뒤돌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와서 저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했죠. 다 들었어? 우리 이혼하자. 저는 화가 나서 전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우리가 몇 년을 만나는데 우리 집이 망해서 헤어지자는 거야? 그럼 넌 우리 집이 좀 잘 살아서 나랑 결혼한 거니? 누가 너보고 우리 엄마 아빠 책임지래?
니네 부모님은 아니어도 너는 책임져야 하잖아. 그러면 우리 집이 망해서 나 따위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여동생 이야기는 뭐야?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니? 그러자 전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죠. 전 남편이 군대 동기라는 친구의 집으로 놀러 갔는데 군대 동기의 여동생이 전 남편에게 호감을 보였대요. 그 군대 동기네 집은 엄청 부자였는데 여동생이 이혼하고 서울로 올라오면 자기 아빠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두 분이 충격을 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저희 집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급한 빚을 처리하고 마을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아빠는 안산에 있는 공단에 생산직으로 취직하셔서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지내셨고 엄마도 이모가 있는 대전으로 가서 이모 집에서 지내면서 식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 지내게 되었죠. 월급을 받으면 반값과 제 한 달 생활비 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부모님께 보내 그렇게 세 가족이 일을 해서 번 돈은 거의 다 빚 갚는 데 쓰였어요. 그때 우리 가족의 목표는 단 하나였죠. 함께 모여서 사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어서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2차를 가려는데 같이 일하는 친한 동생이 제안을 했죠. 언니, 우리 나이트 놀러 갈 건데 언니도 같이 가요. 네? 나이트? 나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한번 가봐요.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의 손에 이끌려 나이트를 갔고 처음 가본 그곳은 정말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이었어요. 같이 온 여직원들은 신나서 춤을 추고 놀았는데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에만 있으니 웨이터들이 계속 저한테 부킹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로 가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죠.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나이트클럽에 오는 남자들은 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시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동생들이랑 술을 좀 먹다가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집에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밖에 나오니 좀 출출해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낯익은 사람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아까 나이트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생각이 났지만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모른 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 말을 걸었죠. 아까 그분 맞죠? 나이트에서 봤던 분. 네, 맞는데요. 저는 나이트 뭐 이런 데서 남자 안 만나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그 남자는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먹고 있던 국수를 뿜었어요. 네? 뭐라고요? 나이트 같은 데서 남자 안 만난다고요? 네. 원래 나이트 같은 데 안 가는데 오늘 회사 동생들이 한 번만 가보자고 너무 졸라서 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아까 저한테 말 걸었잖아요. 아, 근데 아까 전 그쪽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네? 뭐라고요? 그리고 그쪽 스타킹도 찢어졌다고 말해준 거고요. 남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다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남자 말대로 다리 뒤쪽에 커다랗게 구멍이 나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계속해서 웃으면서 제게 말했어요. 제가 그쪽한테 작업 거는 줄 알았어요? 이거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 너무 시끄러워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말 걸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국수를 먹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었죠. 트럭을 타고 화물을 운반해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안 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계속 만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저는 점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사실 전에 한번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아직 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했죠. 트럭 운전을 하는 걸 보면 분명 그 사람도 넉넉한 사람은 아닐 텐데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은 하지 말고 이렇게 만남만 이어가자고 다짐했죠. 그 사람이 청혼을 할 때가 어쩌면 우리가 헤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날이 너무 일찍 와버렸네요. 그 사람을 만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슬며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죠. 난 결혼 생각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해.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저의 모든 과거를 다 이야기했죠. 전에 한번 실패했던 결혼부터 아빠의 빚까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기엔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내가 같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 전 이별의 아픔을 보상받는 느낌도 받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대전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엄마 아빠도 그 사람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가족은 몇 시간 동안 즐겁게 대화를 했어요. 아직 빚을 갚는 일은 갈 길이 멀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함께 지낼 거라는 생각을 하니 이미 행복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랬어? 사실은 얼마 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 건지 정말 꿈만 같았어. 같이 모여서 살면 정말 좋겠다. 그치? 그러면 정말 좋겠지. 그런데 그게 어디 쉽겠어. 아직 갚아야 할 빚도 많고 같이 살면 또 돈도 모아야 하고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이 저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죠. 나 자기랑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오늘 거기 들렸다 가자.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사람이 함께 가자는 곳으로 갔어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차고지였는데 그곳에는 트럭들이 쭉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봐도 30대 정도는 주차되어 있었죠. 저는 왜 이곳에 온지 몰라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기는 왜 온 거야? 자기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 트럭 운전한다고 했잖아. 아, 여기에 있는 트럭 운전하는 거야? 트럭 운전하는 건 맞는데 그건 가끔 사람 부족할 때 하는 일이고 사실은 여기 관리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트럭 30대를 보유한 화물 운수회사 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회사를 운영하셔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트럭 운전부터 시작해서 회사 운영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했죠. 저는 왜 진작에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왠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그리고 트럭 운전한다고 하니까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아서 말 안 하다가 지금까지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랑 결혼하면 아빠 빚도 갚아주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해주는데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사람은 변함없이 저를 안고 제 등을 토작였죠.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사람은
저를 시어머니에게 인사시켰고 저희는 결혼을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저의 과거를 알고 계셨지만 뭐라고 안 하시고 오히려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죠. 시어머니 허락이 떨어지자 그 사람은 아빠의 빚도 모두 갚아주려고 했어요. 그러지만 저희 아빠가 벌써부터 짐이 되긴 싫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결혼을 하고 전세를 좀 지내다가 아빠가 빚을 다 갚고 나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늘 그랬듯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와 남편도 매달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좀 드리면서 열심히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4년이 지난 올해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의 빚을 모두 갚자 갑자기 제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갈 곳이 있다며 제게 말했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시댁 근처의 한 신축 빌라 공사 현장이었어요. 제 남편은 4년 전에 결혼하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했죠. 이제 며칠 뒤에 완공되는 그 빌라는 총 5층이었는데 5층은 저와 남편이 살고 4층은 저희 부모님에게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깜짝 선물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저를 이끌고 집안을 구경하자면서 빌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갔죠. 그곳에 가니 도배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가자 도배를 하고 있던 한 여성과 남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에게 사장님 오셨냐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귀에 익었죠. 그래서 도배하고 있는 남자를 쳐다보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배장이가 제 전남편이었거든요. 전남편도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장비를 떨어뜨렸고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급하게 부축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았죠.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남편의 얼굴을 보니 고생을 엄청 했는지 얼굴은 까맣게 그을렀고 나이는 40살은 좋게 넘어 보였죠. 계속해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 집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저기 두 사람도 부부야. 그런데 참 불쌍해. 왜? 와이프네 집이 잘 나가다가 사기당해서 완전 복상 망했대. 그래서 지금 부부가 일용직으로 일하나 봐. 참 안 되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가 가더군요. 저를 버리고 돈 따라서 가더니 결국은 망해서 더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전 남편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고 만나더라도 전 남편에 대한 미움 때문에 화가 날 것 같았는데 우연이지만 저렇게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완공되고 드디어 온 가족이 한 집은 아니지만 한 빌라의 위아래에 살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함께 지내게 되었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두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서운 일을 당해 이렇게 여기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억울하고 무서운 일이 뭐냐? 얼마 전 아내의 불륜남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불륜남 옆에는 아내가 서 있었죠. 저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여자가 어쩌다가 저렇게 뻔뻔해지고 무서워진 건지 설명하려면은 아내에 대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연예인 지망생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눈에 확 띌 정도로 예뻤습니다. 저와 만나게 된 건 제가 다니는 회사의 상품 모델이었고 저는 당시 그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이었어요. 홍보 업무를 하다 보면 여성 모델들 자주 만납니다. 당시 다녔던 회사가 대기업처럼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업계에서 중견 기업 위치 정도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톱스타는 아니어도 연예 기획사 같은 곳에서 키우고 있는 신인 배우라든지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지망생들을 많이 섭외했습니다. 아마 대기업이었다면은 저 같은 말단 담당 직원이 CF 모델을 직접 상대하지도 못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업무 관계로 당시 갓 20살을 넘긴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소신이
분칠한 여자는 돌처럼 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니까 제 사수였던 선배분이 조언해 주신 말이었죠. 일하면서 만난 여성 모델들은 톱스타가 아니어도 정말 예쁜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동료 여직원들과 비교하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죠. 그런 미모에 홀려서 정신 못 차리게 되면 한순간에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쁜 여자들은 본인도 자신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자신의 외모가 자신의 가치이고 그걸 잘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어지간한 남자들은 상대도 안 해주고 상대를 해준다는 건 그만큼 그 남자로부터 뽑아 먹을 게 있을 때 합니다. 막말로 호구 잡는 거죠. 예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성격도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전부 자신한테 잘해주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굳이 모나게 굴 필요가 없는 거죠. 싹싹하고 잘 웃어주고 어수룩한 남자들은 정말 홀딱 빠지게 되죠. 당시 회사에서도 홍보 모델 여자에게 호구 잡혀서 명품 옷 사주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고급 차까지 사줬다가 사채비 때문에 회사까지 해고된 사례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 모델 여자는 그 남자를 뽑아먹기만 하고 가차없이 걷어차버렸죠. 그런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분칠한 여자를 돌처럼 보자 하는 저의 소신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제 소신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같이 저녁을 먹자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매니저랑 대동해서 같이 만나고 사적인 만남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왔죠. 만나서 저녁 같이 먹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데 당시 모델이었던 아내가 제게 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속사 사장이랑 문제도 있고 괜히 스타가 되겠다는 신기루 같은 꿈만 쫓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폐인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차에 제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당시의 아내가 그저 인형처럼 예쁘기만 하고 속은 텅 빈 여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건전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진 여자구나 믿음이 갔죠. 그렇게 첫 만남 이후 꾸준히 친한 오빠 동생하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바로 연인이 되기에는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게다가 여태껏 제가 언간생심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여자에서 좀 거리감을 느꼈고요. 그런데 만남의 횟수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자 아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간섭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회사 소속 연예인이고 몸과 이미지가 재산인데 저 같은 남자와 가깝게 지내는 게 껄끄러웠겠죠. 아내와 제가 좀 깊은 사이로 발전했을 때 아내가 대뜸 저와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은 제가 다니는 회사도 옮기고 결혼하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죠. 이유는 계약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결혼이라든지 남자분들의 스캔들을 만들게 되면은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연예인 노예 계약이었죠. 지금은 하도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터져 사회적 이슈가 돼 그런 불공정 계약을 하는 게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규모가 작은 연예 기획사들 대다수가 그런 식의 노예 계약을 맺어왔어요. 게다가 아내의 소속사 사장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 결혼해서 잠적을 하면 이미 유부녀가 된 거라 자기를 단념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 아내한테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아내의 요구대로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평생 살던 서울도 떠나서 멀리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결혼식도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제 친구들이나 전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무슨 비밀 첩보 작전을 펼치듯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방의 모 대학 옆에서 PC방을 차려서 생계를 꾸렸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태어났죠. PC방은 지방이지만 대학 근처에 있어서 나름대로 먹고 살만 했습니다. 게다가 틈틈이 아내도 일을 도와줬는데 남자 대학생들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입소문을 내서 다른 경쟁 PC방보다 매출이 많이 올랐죠. 그런 지방 도시에서 아내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자를 보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저 PC방 여자 관리인이 완전 연예인처럼 예쁘다. 이런 소문이 금세 돌았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 복학생들은 아내와 연배도 비슷하니까 아내가 애도 한 명 낳은 유부녀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남학생들이 제 아내를 보는 모습에 살짝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그 덕에 장사가 잘 돼서 어쩔 수 없이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 입학을 앞둔 시점이 됐습니다. 아내는 애가 어릴 때는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애가 크고 하니까 슬슬 지방 생활이 무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결혼 전에 만났던 친구들하고도 죄다 연락을 끊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에 내려와 살다 보니 당연히 무료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 나름대로 화려한 조명 불빛 받으면서 남들의 주목을 받고 살았던 아내가 총구석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고 있으니 여러모로 심란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가끔 바람 쐬러 갈 때 빼고는 이 도시를 떠나지 않던 아내가 느닷없이 서울에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로 가는 거냐, 가도 괜찮겠냐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간도 여러 해 지났고 전에 있었던 소속사 사장하고도 정리가 됐겠거니 했습니다. 마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나무꾼처럼 말이죠.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서울에 다녀오더니 그 뒤로 서울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하룻밤 자고 온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봐야 해서 급하게 PC방 알바를 구하기도 했죠.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서 아내가 서울에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그날은 완전히 풀 메이크업을 한 채로 온 거예요. 집을 나설 때는 그냥 평범하게 하고 갔거든요. 오전에 나갈 때 그러고 갔으면은 누구 아는 친구 결혼식이라도 가는 건가 했을 텐데 밤중에 집에 들어오면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니까 무슨 연유인지 궁금했어요. 밤에 무슨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들어와? 서울 청담동 미용실에 가서 한 거야. 청담동? 무슨 일인데 거기 가서 메이크업을 해? 알 거 없어 당신은. 아니 자기 마누라가 한밤중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들어왔는데 알 거 없다니? 당신은 그러면 내가 이 시골 구석에서 헐렁한 추리닝 바지 입고서 머리도 부스스하게 다니는 게 좋아? 촌여자 만들어 놓으니까 좋으냐고.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여기 당신이 원해서 내려온 데야.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렇게 그날 아내와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가 괜한 히스테리를 부리나 보다 했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까 식탁에 쪽지 한 장이 있더군요. 아내가 제게 남긴 쪽지였습니다. 쪽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나 결혼하면서 접었던 꿈을 다시 이룰 거야. 나 받아주는 소속사도 구했어.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하자. 재산 분할이고 양육권이고 깨끗이 포기할 테니까 그냥 이혼만 해줘. 하늘이 노랬습니다. 도대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간 겁니다. 옷장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있던 자기 옷도 거의 챙기지 않고 그냥 단촐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제 전화를 몇 번이나 씹더라고요. 제가 끈질기게 전화를 하니까 간신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서울 올라가는 길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이혼이라니.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그냥 메모 남기고 집 나가면 이혼하는 거야? 당신한테는 갑작스럽겠지만 난 오래전에 마음 굳혔어. 변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쿨하게 이혼해줘. 부탁이야. 나 차 아니라 오래 통화 못해. 이만 끊을게. 아내는 그렇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기조차 꺼버렸더군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절대로 못 해준다고요. 도무지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 다 되는 줄 아냐고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아내한테 답장이 오더군요. 그냥 단념해. 사실 나 이미 다른 남자도 있어. 그 남자랑 서울에 같이 사는 집도 있어. 내가 나쁜 일이라고 욕해도 좋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이혼해. 그걸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1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났죠. 저는 전화통화가 안 되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서울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수도 없고 집에서 애 보고 애 유치원 가면 PC방에 나가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오더군요. 합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미 아내가 도장을 찍었고 서류에 포스트잇으로 붙어있는 메모에 내 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아내한테 서류 찢었다, 이혼 못한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자를 남겼죠. 그렇게 며칠 지났을까?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PC방 지켜야 하니까 만나려면 네가 여기로 와라 라고 했죠. 집에서 보면 애가 있으니까 혹시 엄마 아빠 안 좋은 모습 보게 되면 상처를 받을까봐 PC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오전에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PC방으로 어떤 건달 같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손님인 줄 알았죠. 들어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그래도 뭐 별일 있겠나 싶어 여느 손님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갑자기 험악하게 나오는 겁니다. PC방 의자를 발로 툭 차서 굴리지를 않나,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 옆에 가서 시비를 걸지 않나,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무슨 사채 빚이라도 받으려는 사람들처럼 굴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남이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요. 그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일행 중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서류를 한 장 내미는 겁니다. 아저씨, 이혼서로 도장 안 찍어준다고 했다며? 사장님이 여기에 아저씨 도장 꼭 받아러 가시거든? 사장님? 그렇습니다. 아내가 딴 살림을 차렸다는 남자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잠시 몸 담고 있던 연예 기획사 사장이요. 그 사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나랑 결혼을 했고 도망치다시피 서울을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지방도시에 와서 몇 년을 애 낳고 살았는데 아내는 다시 그 사장한테 돌아간 겁니다. 그냥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보낸 사람들은 돈을 써서 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저를 협박했죠.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직업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그런 거 다 포기한 채 아내를 위해서 지방도시에 숨어 살았는데 다른 남자도 아닌 그 연예 기획사 사장과 바람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 시켜서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 남자의 똘마니들이 저한테 이혼서류 도장을 찍게 하려고 협박을 하는 거고요. 그 남자들은 제게 이혼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사모님은 돌싱이 아니라 남편 사별한 과부가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지만 과부만 들래? 이혼녀만 들래? 저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죠. 그때 PC방으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바보야? 왜 일을 어렵게 만들어? 내가 재산 분할을 해달래. 애 양육권을 달래. 그냥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이 이혼만 해달라는 거잖아. 간단한 일인데 꼭 고집 피워서 일을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야겠어? 그 뒤에 아내한테 듣게 됐습니다. 그 연예 기획사 사장하고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그 사장이랑 작자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대요. 사장은 아내하고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중년의 남자가 제 아내를 과거에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마음을 두게 되었는데 결국 제 아내는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연예인 될 생각 없냐. 너는 누가 봐도 애 딸린 유부녀로 안 보인다. 자기가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아내도 지방 도시에서 갑갑하게 살던 차에 그런 감언이설을 들으니까 마음이 동했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내연 관계가 됐고 저와 아이가 인생의 걸림돌이 된 거죠. 그걸 치우겠다고 사람들까지 동원해 이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내막을 알게 되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더군요. 다시 예전처럼 부부로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쉽게 이혼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도 해서 나랑 이혼하고 소속사 사장 마누라가 돼도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우리 아이한테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남들 앞에서 가식을 떨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런 이기적인 여자가 청순한 아가씨 역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홍보 담당이었습니다. 홍보 담당 업무 중 하나가 기자들 관리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게 남아있는 기자 연락처를 뒤져서 저의 사정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뿌렸죠.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쪽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봤을 겁니다. 당연히 애들 엄마하고 소속사 사장도 봤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온갖 쌍욕과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그거 다 통화 녹음을 해서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도 저는 오기를 품고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제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작고 왜소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키가 작은 것이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까만 편이어서 친구들은 저에게 숏블랙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한 별명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서로 놀려가며 부르는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 땐 저는 무조건 키 크고 하얀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저보다 여자가 키가 커도 좋냐고 물어보면 물론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해야 하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의 이세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키 작고 까만 피부의 유전자를 보충해줄 키가 크고 하얀 유전자를 가진 여자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죠. 물론 연애를 할 때는 무조건 키 크고 하얀 여자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정이라는 게 같이 있다 보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결혼만큼은 그런 여자와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평소에 책 읽는 것은 좋아했지만 시험 성적 나오는 거랑 책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달랐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부근에서 자취방을 찾고 있는데 거의 모든 방이 꽉 차 있는 것이었어요. 요즘에 지은 원룸들은 가격도 한 달에 40~50만 원 하고 그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임에도 방이 없어서 저도 신식 원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잘하면 정말 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잘 되는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지방에 있는 학교들 앞에 원룸들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임대업을 하시는 아버지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고 대학교 앞에 신식 원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바로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상대로 대박이 났고 아버지는 아버지 친구 회사도 합병해서 회사 규모가 3배 이상 커지게 되었죠.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아버지에 대한 저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4살 위의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누나는 어릴 때부터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명문대에 경영학과를 나왔죠. 경영학과를 나온 것도 아버지 사업을 자신이 물려받겠다는 야심에서 선택한 곳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누나에게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누나를 늘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랑 아버지가 하는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엿듣게 된 게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술을 한잔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누나가 자기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들이 누나에게서 똑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며 사는 것처럼 누나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저는 그 말을 그냥 가슴에 묻었습니다. 누나가 알아봤자 좋을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누나는 성격도 성격이었지만 생긴 것도 아버지를 닮아서 얼굴도 예쁘고 키도 좀 큰 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를 완전 쏙 빼다 닮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많았었죠. 결국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저희 집안에 가장 우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점점 야이어 가셨죠.
그러면서 자신이 없어도 남매끼리 잘 지내야 한다는 말씀을 무척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누나는 아버지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고 저는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었죠. 아마 이게 저와 누나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가 오자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아버지 회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누나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회사에는 저도 욕심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일이 해보고 싶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고 싶다고 하며 외국에 나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6개월 정도 단기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곳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6개월 동안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의 해외 생활을 통해 많은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나름 인간으로서 성장한 느낌을 받았죠.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너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다. 네? 저한테요? 누나가 있는데 굳이 왜 저한테 회사를 맡기려고 그러세요? 니네 누나는 사람의 그릇이 너무 작아. 똑똑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포용할 배포가 없다. 정말 어린 시절의 나랑 똑 닮은 거지. 내가 네 엄마를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아니? 그건 내 부족한 면을 늘 채워주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거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잘 해결됐었지. 그리고 저번에 네가 건의한 사업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컸잖아. 너는 사업에 자질이 있어.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회사로 들어와라.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늘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면 어떤 식으로 키울 거다 뭐 이런 말을 제 앞에서 입버릇처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이 아버지 회사는 자기 거니까 건들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도 누나 앞에서는 아버지 회사에 관심 없는 것을 더 오버해서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야 누나의 표정이 좋아졌기 때문이었죠. 그때 아버지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누나에 관한 걱정이 많으셨는지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저는 결국 카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죠. 일단 바리스타 자격증부터 따고 카페를 오픈했어요. 카페를 오픈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누나였죠. 저는 유럽 여행 중에 갔었던 예쁜 카페들을 벤치마킹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조명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주 고객층이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 손님들이 사진 찍기 좋을 만한 환경을 제공하고 음식도 인테리어도 무조건 예쁘게 하였죠. 대신에 가격은 조금 비싸게 받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열심히 영업을 하니 제 카페는 어느새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사진이 잘 나오는 자리는 사람들이 기다려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프랜차이즈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볼 정도였지만 저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 이 가게 하나 하기도 눈코 뗄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저희 카페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아버지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업이 소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누나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웃으면서 지금 카페 운영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게 천직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누나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이제 카페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름 직원들도 많이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카페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저 혼자 직원들 교육하면서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괜찮았죠.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나 했더니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겁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식사도 제때 안 하시고 일에만 몰두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서 아버지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연세도 있으시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나는 아버지와 동업을 하셨던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제가 아버지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병실에 있으면 좀 따분해서 가끔 병원 근처를 산책하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벤치에 앉아서 책도 읽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검사를 받으러 가고 저는 근처 카페에 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던 이상형의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키가 크고 피부가 너무 백옥같이 하얀 것이 제가 늘 말해오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책을 읽으러 카페에 왔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혼자 왔으면 그냥 앞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싶다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괜찮다고 하였죠. 그 여성은 제 앞에 앉아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꺼내 읽던 책이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이랑 똑같은 책인 겁니다. 저는 신기했지만 쑥스러워서 말은 못 붙였죠. 그런데 제 앞에서 제 이상형의 여자가 저와 같은 책을 읽고 있으니 이게 책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 여자를 한번 쓱 보고는 다시 책을 읽고를 반복했죠. 결국 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연애를 해보기는 했지만 모르는 여자한테 먼저 말을 꺼낼 정도로 여자한테 용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제가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낯이 익은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여자가 제 카페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면서 여기서 일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며 반가워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네라고밖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직원이 저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저는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저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케이크 몇 조각을 들고 그 여자 테이블로 가서는 뭐라고 몇 마디 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테이블에 앉아서 저에게 꾸벅 인사를 했고 저도 카운터에서 꾸벅 인사를 했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여자가 컵과 그릇을 돌려주면서 저에게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며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 여자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렇게 연락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저에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너한테 왜 관심을 보이냐며 제 돈 보고 저한테 꼬리친 거일 수도 있다고 하였죠. 사실 저도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겨우 30살이었는데 잘 되는 카페 사장이니 어린 나이에 집에 돈이 많아서 이런 거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만약에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해도 제가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기우였나 봅니다. 그녀는 아버지 병간호로 힘들었던 저를 너무 따뜻하게 챙겨주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아버지 병실에 가서 시간도 보냈습니다. 제 아버지도 여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여자친구의 나이를 물어보았어요. 그때 제가 32살이고 여자친구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둘이 결혼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면서 누나는 작년에 결혼을 하였고 이제 저만 장가가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여자친구도 많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의 반응을 보더니 농담한 거라고 말하시며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면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주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저에게 싫은 게 아니라 놀란 거였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자친구와 함께 간 곳은 뜻밖에도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의 다른 병실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성분이 누워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여자친구의 어머님이시더군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입원 중이셨어요. 여자친구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평일에는 식당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 자기와 동생을 키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도 성인이 되고는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우며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암에 걸리셔서 또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 자신이 돈 보고 접근한 것 같은 오해를 할까봐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낸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사실을 이야기하고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였죠. 여자친구는 계속 싫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그렇고 어쩌면 남은 날이 얼마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장모님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저희 집에서 아내의 간호를 받으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다시 회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또 아버지와 긴 시간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와 아버지 병실에 함께 있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은근슬쩍 어디 공기 좋은 데서 바람 좀 쐬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아직 몸이 안 좋으니 몸 좀 괜찮아지면 여행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저에게 자기 아직 멀쩡하다고 일주일 정도 해외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는 일주일이나 필요 없고 하루 정도 바닷가나 산골 같은 데로 머리나 식히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설악산에 있는 리조트로 예약을 하고 저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리조트에서 회에다가 소주를 먹는데 아내는 기분이 좋은지 계속 저에게 술을 권했어요. 아내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어서 사이다를 들이키며 기분 좋게 술을 마셨죠. 오랜만에 술을 마시니 빨리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숨 푹 자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너무 조용한 것이었죠. 그리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아내가 없었고 아내의 신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산책을 나갔나 생각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확인을 해보니 아내의 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장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 차키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를 빠져나와 로비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의 인상착의를 말하며 언제 나갔는지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아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내달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주차장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장모님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혹시 장모님과 아내를 봤냐고 묻자 아침 일찍 아내가 장모님을 부축하며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약 아내가 돈을 노리고 그런 거였으면 이전에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한다던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싫어진 거였으면 그냥 제가 싫다고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일단 아내를 찾고 보자는 심정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니 이건 실종보다는 가출 사건이라면서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안 되면 그때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망한 마음으로 일단 아버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있어야 할 아버지마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묻자 제 아내가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평소 저와 함께 매일 아버지 병원에 왔던 아내여서 간호사와 의사들도 다 아내를 알고 의심 없이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누나도 놀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아내를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아내는 나쁜 뜻을 가지고 아버지를 납치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일단 누나에게 아버지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어요. 누나는 저에게 계속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지만 저는 제발 저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었기에 무언가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집에서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정도에 갑자기 누가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벨을 누르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 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누가 장난을 쳤나 하는 생각을 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뭔가가 문고리에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유 같은 것을 걸어놓는 주머니였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게 뭔가 싶었죠. 그래서 그것을 빼서 보니 그 안에는 낯이 익은 전화기 한 대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전화기는 바로 아내의 전화기였어요. 저는 편지도 아내에게서 온 것이라는 생각에 편지를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저에게 접근하였던 것이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저의 매형이었습니다. 매형은 평소에 저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개시켜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매형의 부서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접근해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저는 왜 매형이 그런 일을 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형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제안한 임대와 건축 사업으로 같이 동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는 속도가 아버지 쪽이 훨씬 빨라서 결국 아버지 회사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형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죠. 매형과 매형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시는 것을 보고 회사를 빼앗을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지분을 아버지와 누나와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지분의 반이 누나에게 넘어가고 매형과 매형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회사를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한 것은 저와 누나 몰래 아버지를 빼돌려 자신이 아는 병원에서 거짓으로 치매 판정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분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지분에 대한 권한은 저와 누나에게 반반씩 돌아가게끔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회사 경영에 욕심이 있던 누나를 설득해서 회사를 자기들이 가지려는 음모였습니다. 그 모든 자료들이 제 아내 핸드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내는 매형과 매형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하였고 매형의 전화통화는 물론 아버지를 옮기려고 계획했던 병원과의 계약 서류까지 사진으로 다 찍혀져 있었습니다. 원래 저와 함께 설악산으로 간 날 새벽이 아버지를 빼돌리려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와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준 것이 생각나서 아버지를 그놈들한테 내줄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 차를 몰고 그놈들이 아버지를 빼돌리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안전한 곳을 대피시킨 후 집으로 와서 장모님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미 아내의 배신을 눈치챈 매형이 저희 집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택시를 타고 장모님과 도망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 명함과 호텔 열쇠를 편지 봉투에 넣어놓고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며 자신은 저를 볼 면목이 없어서 떠나겠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일단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아내가 준 열쇠의 방을 찾아가니 아버지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가 운 소리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며느리를 찾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봐서 그런 사람과 동업을 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누나가 가장 상심이 클 거라고 말하셨어요. 저도 누나가 걱정되었지만 이 일은 상처가 된다고 숨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누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누나에게 이야기하자 누나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 회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빼돌리려고 한 것과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결혼 상대까지 본인이 매수한 거였으니 집안 자체가 매형에게 농락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누나와 저는 그 길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사기와 납치 미수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제 아내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었네요. 저와 아버지는 제 아내도 이 일에 가담한 건 사실이지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납치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았으니 정상 참작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와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무슨 염치로 저에게 돌아올 수 있겠냐며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났고 아버지의 동업자와 누나의 전남편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감옥행은 면하게 되었죠. 저는 아내가 편지 마지막에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몹쓸 짓을 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내를 찾아가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아내를 찾아가 아내를 위로해 주었죠. 아내는 아버지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저와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회사는 누나가 경영을 하기로 했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강원도 속초와 고성 사이에 있는 한적한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카페 하나를 차렸어요. 장모님과 아버지, 저와 아내, 그리고 이제 곧 세상에 나올 저희 아들과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